안녕하세요. 경지도서를 연구하는 경지도사입니다. 2019년도 시장조사론 기출문제 조절회귀 분석하고 카이 제곱의 독립성 검증이 논술로 출제됐고요. 그리고 군지표본 추출, 관찰조사, 공분산 분석, 무응답 오류 이렇게 약술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먼저 조절회귀 분석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조절회귀 분석은요. 요거는 마케팅 조사라고 하는 그런 교재에 없는 분석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중에 있는 교재에 없는 분석 방법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아마 제 생각에 이 조절회귀 분석이 논문에 많이 보이거든요. 조절효과 분석하는 그런 연구 논문에 많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문제가 출제가 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 통계 통계 동영상에 보면은 이 조절회귀 분석의 분석 과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절차 해석하는 것까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요 조절회귀 분석을 좀 해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단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결과표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절회귀 분석을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 앞 단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조절회귀 분석이 3단계에 걸쳐 가지고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요거는 저 3단계의 맨 마지막 그 결과만 보고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때문에 조절회귀 분석을 이해하려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단계별로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정해서 R 제곱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 다시 출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그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요. 다시 출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 논문에 많이 보이는 그런 그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출제위원도 그렇고 채점위원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출제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계 동영상 보면은요, 이 조절회귀 분석의 그 단계별로 분석 과정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사례도 제가 따로 그 뭐 점주 업력 관련돼 가지고 사례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한번 조절회귀 분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조절 효과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이겁니다. 가구 소득이 카드 사용 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 가족 규모가 이 강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요게 조절 효과입니다.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이 가구 소득 곱하기 가족 규모 이 두 개가 이제 상호작용 변수인데 이 상호작용 변수의 규모가 크게 되면은 가족 규모가 정의 조절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게 결과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렇게 간단하지만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절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그 통계 동영상을 한번 봐주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결과부터 이제 답변부터 드리면 회기식을 제시하시오. 이 회기식은요, 이 비표준화 계수 베타 요거의 선형 결합입니다. 그래서 요거 쭉 선형 결합하면 요게 회기식이에요. 그리고 위에 계수표로 다중공선성을 진단해라. 여기 VIP가 여기 분산 팽창 지수입니다. 이 분산 팽창 지수 공차 한계는 0.1 이상, 분산 팽창 지수는 그거의 역수기 때문에 10 이하이면은 다중공선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분산 팽창 한 독립 변수가 다른 변수에 설명되는 부분으로 높을수록 다중공선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0 이하면은 없는데 여기는 지금 1.1, 1.0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 세 개 변수 모두 분산 팽창 지수가 10 이하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계수표를 보고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가구 소득과 가족 규모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가구 소득의 표준화 계수 베타가 이게 1.343이고요. 가족 규모가 0.3499고 이 상호작용 변수입니다. 이 두 개 곱한 거예요. 이 두 개 곱한 게 0.897이에요. 자, 보시면 세 개 변수 모두 p-밸류, 세 개 변수 모두 p-밸류가 0.000이죠. 따라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계수 베타에서 가구 소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죠. 카드 사용 금액에. 그 다음에 상호작용 변수가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고 가족 규모가 세 번째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상호작용 변수가 두 번째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는
먼저 이제 가구 소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크게 카드 사용액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작용 변수라는 거는 요 가구 소득 곱하기 가족금 얘 곱하기 얘입니다. 얘 곱하기 얘인데 이 상호작용 변수의 영향력이 정의 방향으로 비교적 크게 영향을 미쳤다. 즉 0.897이기 때문에 얘가 영향을 미치는데 얘가 정의 방향으로 강도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족 규모는 0.349에 가족 규모도 얘한테 직접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만 그 영향력은 미미하죠. 따라서 가족 규모 자체가 카드 사용 금액에 영향을 미친 거는 미미해요. 0.349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미하지만 얘가 이 가구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중간에 강도는 분명히 조절을 했어요. 예, 이렇게 강도는 분명히 조절한 걸로 나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가구 소득이 영향력이 가장 크고 상호작용 변수의 영향력이 정의 방향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다. 결국 독립 변수의 종속 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즉 여기서 독립 변수는 가구 소득입니다. 가구 소득이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영향력을 가족 규모가 비교적 높은 강도로 그 영향력을 조절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요게 조절액의 분석입니다. 결국 얘가 얼마만큼 이 강도를 중간에서 조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조절액의 분석이에요. 기타 좀 더 상세한 내용은 통계 동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좀 학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카이 제곱의 독립성 검증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문제는 이렇게 이제 주어졌고요. 예, 문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지역과 보유 냉장고 크기의 독립성 검증을 위한 가설을 설정하시오. 거주 지역과 냉장고 크기는 독립적이다, 독립적이지 않다. 자,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면 되고요. 예, 알파값 0.05의 이 단축 검증이라는 얘기죠.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단축 검증입니다. 카이 제곱 검증하고요. F 검증은 무조건 단축 검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대빈도 개념을 설명하고 표일 셀 A 여기에 들어갈 기대빈도를 구하시오. 기대빈도는요, 요때 2016년도에 교차 분석표 물어볼 때 기대빈도 관측빈도의 개념을 물어봤어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자, 요거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게 기대빈도 개념입니다. 따라서 셀 A의 기대빈도는요, 셀 A에 들어갈 요 기대빈도는 중부 지역일 확률이 500분의 210이죠. 냉장고가 소형일 확률이 500분의 74입니다. 따라서 500분의 210 곱하기 74, 500분의 210 곱하기 74, 이게 셀 A에 들어갈 기대빈도예요. 요게 31.08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7.4는 500분의 50 곱하기 74 이러면 74가 나오고요. 예, 35.52는요 500분의 240 곱하기 74 이러면은 35.52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 기대빈도표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시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시간 상당히 많이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대빈도표를 이렇게 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검정 통계량 계산 공식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7.4분의 14 빼기 7.4의 제곱, 그 다음에 31분의 31 빼기 28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걸 또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 다 계산을 하면은 검정 통계량은 15.38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검정 통계량은 15.38이 나왔고, 자, 그러면 인계값을 구해야 되는데 단축 검증이니까 알파 값은 0.05죠. 그리고 자유도는요, 행 빼기 1, 열 빼기 1입니다. 그래서 자유도는 4예요. 따라서 그 유의수준 0.05에 자유도 4, 이거를 카이제곱 분포표에서 찾으면 인계값은 9.49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계값 9.49고 검정 통계량 15.58이기 때문에 기각역에 위치하죠. 따라서 H자료를 기각한다. 예, 요렇게 최종 결론을 내려주면 되고요. 해석시 유의할 점. 예, 해석시 유의할 점은요, 카이 제곱은 독립성 위험을 단축 검증이다. 예,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이 외에는 뭐 달리 유의할 점은 달리 없어요.
단축 검증이요. F 검증은 무조건 단축 검증입니다. F 검증은 단축 검증이고 카이제곱 검증도 단축 검증이에요. 예, 그것만 잘 유의하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논술 두 문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지 표본 추출의 개념과 단점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출제가 되고 올해 또 출제가 됐어요. 모집단이 여러 개의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군집이 외부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질적이어서 군집 자체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경영학과는 외부적으로는 타 학과와 동일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학년별로 이질적이죠. 그래서 경영학과 자체를 군집으로 선정해서 전수조사하는 거, 이게 군집 표본 추출입니다. 유형이 있어요. 1단계 군집 추출은 이제 이게 1단계입니다. 하나의 군집을 선택해서 전수조사하는 게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여러 개를 군집을 선택한 뒤에 간 군집에서 랜덤성, 그러니까 경영학과도 뽑고 뭐 무역학과도 뽑고 뭐 무슨 화학공학과도 뽑고 이렇게 여러 개의 군집에서 거기서 랜덤으로 뽑는 거, 이게 2단계고요. 그 다음에 다단계는요, 군집 리스트에서 군집을, 그러니까 학과 리스트에서 군집을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출된 군집 안에서 최종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표본의 대표성은 형성되지만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장단점은 시간 비용이 절약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다. 이 1단계, 2단계는 시간 비용이 좀 절약이 됩니다. 다만 단점은 만약에 군집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거나 군집 간 이질성이 있을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2023년도에 군집 표본 추출이 또 출제가 됐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 관찰, 비공개 관찰, 예, 관찰 대상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고요. 장단점, 요 장단점은요, 2008년도에 관찰조사 장단점, 그리고 올해도 관찰조사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비공개적 관찰의 개념과 비공개적 관찰의 이 비공개적 관찰의 장단점이나 관찰조사 자체의 장단점이나 똑같습니다. 현장감 있는 자료, 뭐 표현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뭐 동물이라든가 유아로부터도 환자로부터도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비협조적인 조사 대상에게도 오히려 효과적이다. 미묘하고 복잡한 자료 수집도 가능하고, 연구자 오차, 그러니까 관찰되는 것 자체를 수집하는 기 때문에 연구자 오차를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용도 줄어든다. 그런데 연구에 일반화 객관화의 한계가 있다. 관찰되는 것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외생 변수가 필연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동기나 태도 파악을 위한 추사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찰 시점과 해석 시점이 다를 경우에는 자료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자에 따라서 해석의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관찰 사실이 만약에 알려지게 된다면 실제와 다른 행동을 보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19년도 출제된 문제인데, 예, 이거 2023년도 출제된 이 문제랑 답이 똑같습니다. 예, 이 관찰 조사의 장단점도 매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광고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서 일반인, 전문가, 인기 연예인 등 세 가지 광고 모델 대안별로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연령이 구매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 변수로 알려져 있다. 외생 변수의 개념을 설명해라. 예, 외생 변수의 개념은 이거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위와 같은 경우에 가장 적절한 외생 변수 통제 방법을 설명하시오. 자, 연령은 제거도 못하고 상쇄도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게 요 안커바, 즉 공분산 분석이에요. 요거는 2016년도에도 출제가 됐고 지금 2019년도 요 때도 또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 공분산 분석인데 참고로 요거를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광고 모델 1, 2, 3, 광고 모델이 일반인, 전문가, 인기 연예인, 그러니까 광고 모델 1, 2, 3 별로 연령대, 이거 매트릭 변수로 측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령대로 해도 되고 실제 연령을 집어넣어도 돼요. 그리고 구매 의도, 요거는 등간 척도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명목 척도고요. 얘 둘은 매트릭 척도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쫙 뽑은 다음에 가설은 이렇게 설정하면 돼요. 가설은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머지 분석은요 2016년도에 출제됐던 요 방법대로 분석을 하면 됩니다. 이 방법대로 분석을 하고, 해석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출제됐던 그 결과표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출제됐던 요 문제 다시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공문서 분석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응답 오류, 무응답 오류라는 거는 선정된 표본과 접촉을 못했거나 접촉을 했지만 응답을 거부함으로써 모집단의 대표성이 결여되는 거, 이게 무응답 오류다. 만약에 특정 브랜드를 엄청나게 싫어한다라고 하면 아예 응답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응답한 결과만 조사하면 사실값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때문에 응답 거부 자체도 하나의 의사표시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연구에 임해야 됩니다. 무응답 오류를 주기 위한 방법이 사전에 연락하는 방법이 있고, 관심을 유도시키는 방법이 있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있고, 적절한 설문지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추적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인센티브죠. 인센티브 주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서 연구 논문 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응답을 많이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스타벅스 쿠폰 같은 거 많이 줘요. 그래서 저도 공짜로 커피 뭐 마시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꽤 비싼 것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선물 쿠폰,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그 통닭 쿠폰 이런 것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카톡으로 왜 그 BBQ 선물 치킨 이런 것도 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이 자료 수집하는데 800만 원 썼다는 사람도 있어요. 40명인가? 40명한테 자료를 받는데 800만 원을 썼다 그러던가. 그만큼 이제 그 심리 상담 관련된 그 자료인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 집단한테 응답을 의뢰했고, 그래서 40명한테 800만 원 썼다 그러던가.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인센티브죠. 뭐 그렇습니다. 제 경험에는 그래요. 이렇게 해서 2019년도 기출문제도 살펴봤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2020년도 기출문제 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